제가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계의 비극, 사후에 밝힌 로빈 윌리엄스의 비극이라고 로빈 윌리엄스의 일대기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로빈 윌리엄스의 사인은 파킨슨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14년 당시 64세인 그가 파킨슨병 초기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의 죽음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의료사고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특히 퇴행성 치매, 파킨슨병, 손해위축증, 대뇌의 다계통 위축증 등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영상이 치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영상이 꽤 길고 어려우나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최근 로빈 윌리엄스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다큐멘터리 로빈스 위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2014년은 코미디 배우로 너무 유명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한 해였습니다. 51년생이었던 그가 만약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올해 71세였을 텐데요. 그의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굿모닝 베트남, Good Will Hunting, Mrs. Doubtfire, 최근에 박물관은 살아있다까지 너무나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밝고 유쾌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포기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고로 인해 연예인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러한 자살의 사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여러 영상에서 그가 파킨슨병 초기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라고 국내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국내 최초의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해결책들도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해요. 작년 2020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로빈스 위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도 되지 않던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있고요. 제가 설명글에 그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이 로빈스 위시에서는 그의 사망 직전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사후 검시 보고서에서 그의 사인이 파킨슨병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누이 바디 치매였다고 해요. UCSF 병원의 밀러 박사는 로빈 윌리엄스의 뇌에서 누이 바디라는 단백질 변성이 뇌의 특정 일부분이 아닌 전체 뇌에 아주 심각하게 퍼져 있었고요. 그가 본 가장 최악의 루이 바디 치매 케이스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뇌의 상태만 본다면 자살할 즈음에 로빈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뇌 상태는 아주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뇌의 퇴행에 의해서 생각이나 기억, 언어와 같은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중 루이 바디 치매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성 치매 다음으로 흔한 치매인데 노인성 치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딱히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죠. 루이 바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해서 신경세포 핵주위에 루이 바디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서 정상적인 신경세포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루이 바디 치매 환자들은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도파민을 만드는 대뇌와 소뇌의 중간에 있는 중뇌의 흑질과 대뇌 여러 곳에서 노인성 치매 환자의 타우 단백질처럼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엉킴과 신경섬유의 꼬임을 보이기 때문에 로빈 윌리엄스처럼 파킨슨병으로 오인되기도 하는 것이죠. 뇌 전체에 퍼진 루이 바디는 로빈이 경험한 인지장애는 물론 환시나 망상, 떨림과 같은 파킨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파킨슨병의 증상과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약한 편이지만 주의력이나 조심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안하며 우울하고 불면, 강박 편집증 등과 같은 이상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루이 바디 치매로 고통받았던 로빈 윌리엄스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그가 왜 어떤 이유로 자살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로빈은 그가 겪는 모든 증상이 루이 바디 치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최후의 순간까지 지켜본 아내 수전 윌리엄스의 증언에 따르면 로빈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을 때 로빈은 그를 진단한 의사에게
본인의 증상들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치매가 아닌가요? 내가 퇴행성 알츠하이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치매도 아니라면 내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의 주치의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로빈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나는 파킨슨인데,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주의력이 크게 감소하는 인지장애는 물론 환시나 망상이 계속되고 심각한 불안, 우울, 그리고 강박편집증이 심해져서 거의 밤을 샐 정도로 불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전과 같은 그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이겨낼 힘도, 그리고 그의 인간성 자체가 무너지는 본인의 삶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를 죽음의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죠. 루이 바디 치매나 파킨슨 증후군, 손해 위축증, 대뇌 다계통 위축증들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들은 모두 신경퇴행성 물질인 알파신누클린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 형태가 신경계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알파신누클린 이상 단백질이 뇌를 망가뜨리기 그 이전에 우리가 혹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자각 증상이 있냐는 것이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장내 증상인데 장내 증상 중에서도 변비입니다. 알파신누클레인 이상 단백질은 가장 처음 장에 영향을 미쳐서 장내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장내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변비와 같은 증상을 생기게 합니다. 변비가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장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나는 변비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대부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거의 항상 드시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설사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변비를 해결할 정도가 되어 변비 증상을 잘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내 신경계의 파괴는 대뇌로 전이되어 가장 먼저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신경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냄새를 잘 못 맡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변비와 그리고 냄새에 못 맡는 것이 알파신누클린 이상 단백질이 대뇌 신경계를 극악으로 파괴시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그리고 파킨슨병은요, 단순히 저희가 겪는 오십견처럼 우리가 의뢰에 가지고 있는 근육의 경직으로 시작되기도 하니 변비가 있고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들이 있으시면 근육 경직의 문제를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루이 바디 소체와 그리고 이를 생성시키는 알파신누클린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의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도파민을 만드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는 중뇌의 흑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중뇌 흑질이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니 그래서 치료는 도파민 약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이유로 도파민을 만드는 중뇌 흑질의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일까요? 신경세포 중에서도 D1, D2 도파민을 생성하는 도파민 신경세포에는 유달리 알파신누클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파신누클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접히거나 꼬이고 겹치면서 루이 바디 소체가 생성되는데요. 이 루이 바디 소체는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중뇌 흑질뿐만 아니라 로빈 윌리엄스처럼 대뇌 여러 신경세포 기능들을 마비시키면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럼 알파신누클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접히거나 꼬이고 겹치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신경계와 관련돼서 많은 면역 연구가 그 원인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하나 그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아주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요, 플라스틱이나 혹은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BPA라고 하는 화학성분 물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BPA 화학물질이나 PDA 효소에 면역계가 민감하게 되면서 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자가면역 항체 반응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알파신누클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접히거나 꼬이고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요소들에 대한 항체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지 논문 하나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안 되거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글에 달아놓은 논문 중 하나가 2019년 발행되었는데, 다른 논문들에 다시 인용된 다른 연구들을 보여준 지리학적 위치의 탑 5 순위가 덴마크, 미국, 중국, 캐나다 정도이고,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 탑 5 순위에는 없습니다. 신경염증 반응이나 염증 반응, 자가 면역은요, 의사들이 연구하는 분야라기보다는 면역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아직도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면역의 문제가요, 퇴행성 신경학적 질환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를 위해 좋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을 비롯해 루이바드 치매나 파킨슨 증후군, 손해 위축증, 대뇌 다계통 위축증들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일례로 든 플라스틱의 BPA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독소를 해독시키기 어려워합니다. 염증 반응이 아주 많이 있을 수도, 혹은 이미 소진돼서 염증 반응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활성산소로부터 파괴되고 폴리페놀, 글루타치온과 같은 좋은 황산화제들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내 모든 면역 글로불린의 반응이 증가합니다. 즉, 면역의 관용성이 깨지고 면역계는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환경 독소를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일단 일회용기는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이렇게 텀블러부터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 독소는요, 아주 빙산의 일각인데요, 신체의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민감해서 외부 물체의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음식 중 밀가루, 유제품, 발효되지 않은 콩, 땅콩, 옥수수, 가지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음식 단백질의 DNA 시퀀스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 DNA 시퀀스와 아주 유사해서요,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먹는 시기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나의 잘못된 면역 반응으로 해서 알파신 뉴클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최소한 7천여 개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 반응을 보이는 음식 단백질은 단순히 유전자 조작, 즉 GMO 때문이 아니라 공장식 농업을 통해 21세기에 급격히 이루어진 잡종 교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여러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신체의 면역계는요, 너무나 완벽해서 외부 위험 물질과 그리고 신체 기관의 세포를 100% 구분해서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면역계는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면역계는 면역계가 너무 민감하게도 혹은 둔감하게도 하지 않도록 면역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있는데요, 면역 이상으로 많은 증상이나 대사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면역계 이상을 파악하려고 음식 알러지 검사들도 최근에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검사들은요, 정확히 미국에서 최소한 15년 이전에 유행했던 검사들이나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특히 신경세포와 음식 단백질의 교차 항체 반응을 판별하는 미국의 검사들은 아직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어떤 음식 단백질에 특별히 교차 반응을 하는지, 이로 인해서 어떤 신경세포들이 항체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염증 반응을 가중시키면서 면역계를 더 교란시키고 있는 음식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건강이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최소한 가공식품, 안 좋은 배달 음식, 튀긴 음식, 달달한 음식, 이 4가지는요 최대한 배제하시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로빈 윌리엄스 같은 유명인도 혹은 부자라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절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 독소가 너무나 많고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의 면역계는 의도치 않게 과민하게 되고요, 음식 단백질은 면역계를 더 교란시키고 신경세포의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뇌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쟤도 먹고 얘도 먹고 그리고 유명인도 먹어서, 그리고 먹방에서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할지 몰라도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은요, 최소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그 독성이 쌓일 때까지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퇴행성 신경질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즐거움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억제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단지 우리가 규명하고 밝혀진 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이바드 치매나 파킨슨 증후군, 손해위축증, 대뇌의 다계통 위축증들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알파신누크린 단백질의 항체를 생성하는 자가면역 반응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나 혹은 자가면역 질환 자체를 가지신 환우분들은 가공음식, 안 좋은 배달음식, 튀긴 음식, 달달한 음식 이 네 가지 외에도 본인들의 과민한 면역계를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밀가루, 유제품, 발효되지 않고 땅콩, 옥수수, 가지과 채소, 즉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감자, 고추들을 제한하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많은 신경퇴행성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식이 조절을 잘 안 하시고 내가 아프니까 이에 대한 보상으로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값비싼 영양제를 먹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되는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한 사실이 믿기 어려워도 속는셈 치고 한 3개월만 해보세요. 만약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만 돼도 좋지 않을까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기들은요, 제가 반드시 다른 영상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난 그냥 먹을 거 먹으면서 수고한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이거라도 먹지 않은 살면 무슨 낙으로 살 거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친구의 안위가 염려되어 불면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몇십 분 간격으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 로빈 윌리엄스처럼 모든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영상이 꽤 길었죠. 아마도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면서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른 영상들도 잊지 마시고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